안녕하세요. 정강입니다. 음식 디미방을 아시는지요? 음식이라는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오래된 조리서입니다. 오늘은 그 저자 정부인 안동장시 장계향 선생을 만나볼 텐데요. 고들 정자 정부인은 정이품인 정은대부나 자헌대부의 적처, 그리고 종이품인 가정대부나 가선대부의 적처를 봉작하고 내리는 작호입니다. 외명부라는 건 특수층 여인, 그리고 봉작을 받은 사대부 여인을 칭하는 말인데요. 외명부에는 정부인 위로 공주와 옹주, 부부인, 정경부인, 봉보부인, 군부인, 군주, 현부인 등이 있고, 아래로는 현주, 신부인, 숙부인, 신인, 숙인, 해인, 영인, 온인, 공인, 순인, 의인, 안인, 단인, 유인 등이 있었습니다. 장계향 선생이 정부인이었다면 정은대부나 자헌대부의 적처였다는 뜻인데요. 그러나 정부인 장계향은 남편이 벼슬길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부인에 봉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훌륭한 아들을 둔 덕분이었습니다. 정부인 안동장시 장계향은 남편이 아닌 아들이 정이품 자헌대부에 봉해졌기에 나라로부터 정부인 봉작이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아들을 두었기에 나라에서 그 적처가 아닌 어머니에게 정부인 작호를 내린 것일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조시대에 일어난 7년 전쟁,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인데요. 이 전쟁은 1958년에 끝나게 되는데 이순신 장군의 전사와 함께 전쟁은 끝납니다. 공교롭게도 장계향은 전쟁이 끝나던 이해에 세상에 태어납니다.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에 있는 경당고택에서 말이지요. 경당은 정흥효의 호인데요. 그렇다면 경당고택은 정흥효의 집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경당 장흥효가 장계향의 아버지입니다. 어머니는 천지 건사원의 딸 안동권씨이고요. 장흥효는 1564년 명종 19년에 안동시 서후면 금예리에서 태어났는데요. 금예리는 경당고택이 있는 성곡리와 아주 가깝습니다. 학봉 김성일의 종택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김성일과 같은 동네에 살았으므로 김성일 문화에서 수학하고 서해 유성룡과 한강 정구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김성일, 유성룡, 정구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모두 퇴계 이황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장흥효는 퇴계학의 정맥을 계승했다고 할 수 있겠죠. 퇴계학의 정통을 계승한 장흥효는 역학에 특히 뛰어났다고 하는데요. 소홍의 원해운세에 세월 일진의 수를 더하여 새로운 역학의 원리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원 소장도를 완성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외에도 역학의 오류를 발견하고 해결 방법을 연구하여 많은 성과를 낸 학자였습니다. 장흥효는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학문을 연구하여 경당서당을 열고 후학을 양성했는데요. 장계향은 여자임에도 아버지의 서당에서 학문을 익혀서 웬만한 선비들도 알지 못한다는 원의 운세의 수를 흔히 헤아렸다고 합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태극도설의 이치를 깨닫고 일찍 글자를 깨우쳐 한시도 즐겼었다고 합니다. 장계향이 지은 한시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제목이 경신음입니다. 경신은 몸에 대한 경건을 뜻하는 말이고 몸을 공경하고 삼가하는 것, 즉 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라는 뜻이지요. 퇴계와 남명의 제자로서 선조 영건에 활동한 학자 김무홍은 육잠 중 경신의 잠에서 경신이란 일심의 지표로 일신의 대응을 다스리는 것, 마음가짐을 바로하여 몸가짐을 삼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므로 경신음은 경신을 다짐하다, 경신을 얻다 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겠네요. 시를 보면 이렇습니다. 몸은 곧 부모님인 것, 감히 이 몸 경신하지 않을 수 있으리. 이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은 곧 부모님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정확히 언제 지었는지는 몰라도 어린 나이에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계향이 어릴 때 지은 다른 시 성인음도 있지만 생략하고요. 다음으로 어느 정도 성장해서 지은 학발이라는 한시를 살펴보겠습니다.
학발은 학의 머리카락이라는 뜻으로 예전에는 백발노인을 표현할 때 쓰던 말입니다. 백발 할머니 병들어 누웠네. 아들은 떠나 말리 밖에 있고, 아들은 떠나 말리 밖에 있고, 어느 달이나 돌아올고. 백발의 할머니는 병들어 누웠고, 서산의 해는 빨리도 지는데, 손 모아 하늘에 빌고 또 비는구나. 은하는 막막하기만 한가. 백발의 할머니 병을 물어쓰시기에 혹은 일으켜 앉히고 혹은 부축해드리는데 지금 더욱 이러한데 의지할 것 없으니 어찌할까나. 이 시 학발은 장계향이 초서로 지은 시라고 하는데요. 이웃을 사랑하는 절절한 마음이 읽힙니다. 여기서 잠깐 장계향의 초서 실력에 대해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정부와 유성룡 문화에서 수학한 서예가이자 학자인 정윤목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장계향이 초서로 쓴 적벽 부채를 보고 깜짝 놀라며 필체가 호방하고 굳세 우리나라 사람의 서법과는 다르니 중국인의 필적이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장계향은 서예에서도 뛰어났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의 이 시 학발은 아랫마을 할머니가 40 후반에 어렵게 얻은 독자가 군역으로 징집되자 아들 걱정에 몸져 누웠다는 소식을 듣고 장계향이 양식과 떡을 들고 할머니 집을 찾아가서 병수발을 들었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장계향은 이렇듯 이웃의 아픔으로 아는 마음씨 고운 소녀였습니다. 1612년은 선조시대에서 광해군 시대로 넘어간 광해군 4년이었는데요. 장계향의 나이 15던 해입니다. 이해 경당서당에는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장흥회와 문화의 이시명이 사마양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마시라고 하면 생원시와 진사시, 양시를 일컫는 말인데요. 사마양시에 다 합격했다는 것은 생원과 진사가 다 되었다는 뜻입니다. 과거 시험의 1차 관문을 통과했고 그것도 양시에 다 합격했으니 대단한 경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계향의 가족들에게 매우 슬픈 해이기도 했습니다. 장계향의 어머니가 중병으로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장계향은 3년간 정안수로 기도하고 흑진이 간병했고 그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켜서 어머니가 병을 털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점, 그러니까 장계향의 어머니가 병을 털고 일어났을 즈음 사마양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갔던 이시명이 돌연 경당서당으로 돌아와서 학문 연구에 매진하게 됩니다. 갑자기 왜일까요? 광해군 4년이면 북인 중에서도 대북파가 집권하고 있던 시기인데요. 대표적 인물이 이청과 정인홍, 허균, 기자헌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인숙정을 진두지휘한 인물이 다름 아닌 남명 조식의 제자인 정인홍이었습니다. 정인홍은 의병장으로 유명하지만 높은 벼슬에는 오르지 못했던 인물인데요. 그런 그가 광해군 하늘이 열리자 북인 영수로 떠올라서 퇴계 학파를 억압하고 남명 조식의 문묘종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문묘종사라는 것은 높은 학덕을 갖춘 현인의 신주를 문묘나 사당 등에 모시고 배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의 퇴계의 제자이면서 남명의 제자이기도 한 정구가 김갱필, 정여창, 조광주, 이연적, 이황의 문묘종사를 추진했고 그래서 이 오현의 문묘종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인홍은 그 중에서 이연적과 이황의 문묘종사는 터무니없다고 비난하면서 그들 대신 자신의 스승인 조식을 문묘에 배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당연히 퇴계학파가 반발하면서 큰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남명학파는 당시 퇴계학파와 함께 영남사림의 두 축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퇴계학파는 인을 강조하는 학문을 추구했고 남명학파는 의리를 강조하는 학문을 추구했습니다. 남명학파에서 배출한 가장 성공한 인물은 선조임금의 척근이었던 김무홍이었습니다. 김무홍은 성균관대학 설립자이면서 독립운동가인 김창숙 선생의 선조이신 분인데요. 두 분이 태어난 시기는 339년이나 차이가 나지만 태어난 집은 같은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무홍은 남명학파이면서 퇴계학파였거든요. 남명문화에서 수학한 후 퇴계문화로 옮겨가서 또 수학하고 벼슬길에 올랐으니까요. 남명은 살아생전에 김무홍과 정인홍을 특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무홍도 권력을 잡은 정인홍에게 배척을 받게 됩니다. 정인홍이 퇴계학파를 매우 격렬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인홍은 김무홍에게 퇴계학파냐 남명학파냐를 묻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김무홍은 남명과 태계 두 분 다 스승인데 한 명만 고르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화를 내고 정인홍과 절교를 선언해버립니다. 그만큼 정인홍의 퇴계학파에 대한 시기가 강했다는 반증이겠지요. 그런 정인홍이 건부에 올랐으니 퇴계학파가 무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시명도 퇴계학파의 정맥을 계승한 장황여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실력을 가졌음에도 정인홍 일파의 강력한 견제로 과거에 급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시명은 당시 혼인을 한 몸이었는데요. 부인은 광산 김씨 김사안이었습니다. 김사안과의 사이에서 아들 이상희를 두고 있었는데 이전 부인 김사안이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시명은 크게 상심하여 과거의 뜻을 접고 경당서당으로 가서 학문연구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시명의 형 이시청이 이시명에게 과거를 보라고 간곡히 애원을 합니다. 자신은 건강이 좋지 않아 학문을 닦지 못했지만 동생은 건강하고 학문에도 뛰어나니 반드시 입신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1년 후 이시명은 건강치 못한 이시청의 간청에 마지못해 과거길에 오릅니다. 형 이시청이 동행을 하는데요. 그러나 결과는 이시명의 예상대로 낙방이었고 실망하여 돌아오던 길에 안동 근처까지 와서 병약하던 형 이시청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제가 왜 이시명에 대해 이렇듯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고 계실 듯한데요. 이분이 바로 장계향의 미래의 남편이 될 사람입니다. 이시명의 본가는 재령이고 자는 회숙, 코는 석계입니다. 아버지는 의령 현감을 지낸 이함이고요. 장흥묘는 연이은 불행으로 삶의 의지를 잃은 수제자 이시명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무남동료 외동딸 장계향을 이시명에게 시집보내서 천재학자가 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막아보자고 말입니다. 아무리 제자를 사랑했다 하더라도 무남동료 외동딸 처녀를 아이까지 달린 호랍이에게 시집 보내기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장계향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이 딸린 호랍이 이시명에게 시집을 가게 되는데요.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사시던 아버지와 병약한 어머니를 두고 말입니다. 장계향이 석계 이시명에게 시집을 갔을 때는 19살이었습니다. 19세댁은 그런데 이시명의 전처 김사안에게서 난 7살짜리 아들 이상희를 친엄마보다 더 정성스럽게 돌봤다고 하는데요. 워낙 정성을 쏟았기에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녀가 새엄마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장계향은 이시명과 혼인한 후 6남 2녀를 낳게 되는데요. 이상희를 합쳐서 7남 2녀를 키웁니다. 그 아들 7명이 모두 훌륭한 학자로 자랐기에 사람들은 그들을 칠연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부인께서는 옛날의 성인과 현인의 말씀은 반드시 존중하여 본받아야만 한다라고 여기셨는데 매양 그런 글대로 읽고 사람은 사람대로 행동하는 폐단을 탄식하신 것이다. 아들 이현일은 이렇게 어머니를 회상하였습니다. 지금의 사람들은 장계향을 여중군자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덕행으로 이름 높은 여자를 여중군자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장계향은 어떤 덕행이 있었기에 여중군자라는 칭송을 받게 된 것일까요? 이시명은 안동의 경당서당에서 학문을 익혔지만 집은 영예군은 지금의 영덕군이죠. 영예군에 있었습니다. 안동으로 유학을 간 것이죠. 장계향은 아마도 영예에 있던 시댁으로 들어가서 시집살이를 했던 듯합니다. 그런데 장계향의 시댁은 전부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이함이 혈령배설을 지냈으니 중소지주 정도는 되었겠지요. 장계향은 시집을 가서 보니 시댁에 일은 없는데 노비들이 많았습니다. 장계향은 시아버지와 의논하고 노는 노비들을 부려서 길쌈을 크게 부립니다. 그렇게 생산된 많은 옷감을 일부는 양식으로 바꾸고 일부는 옷으로 만들어서 굶주린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데요. 그 소문이 나자 사방의 거린들이 모두 이함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아들 이현일이 쓴 가람집의 선비, 정부인, 장씨 행실기에는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린 여종을 돌봐주기를 마치 자기 딸처럼 해서 그들에게 질병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그들을 위해 음식을 먹여주고 간호하여 온전히 편안함을 얻도록 했다. 장계향은 의학을 공부해서 의술에 상당한 수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온 거린들에게 양식과 옷을 베풀 뿐 아니라 병든 자들을 찾아서 치료까지 해주었다는데요. 가람집에는 또 이런 내용도 있네요.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여겨 구휼하고 도와주기를 마치 남이 알지 못하는 자신의 근심처럼 여기고는 자신의 가난과 공공을 핑계로 못 본 척하는 일은 없었다. 몰래 남에게 음식을 주고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니 이웃의 늙은이와 마을의 할머니들이 모두 그 언덕에 감동하여 오래 살고 복받기를 빌었고 죽어서도 반드시 언덕에 보답하겠다고 축원하는 사람까지 있었다. 장계양의 덕택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1년 동안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사회봉사에도 큰 역할을 했기에 여중군사로 칭송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장계양이 이시명과 혼인하고 약 10년 뒤인 1624년에 인조반정이 일어납니다.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동조해서 광해군을 몰아내고 능양군 이종을 옹립한 사건인데요. 이렇게 옹립된 임금이 인조입니다. 하늘이 바뀌었습니다. 인조반정으로 정인홍도 차명되었으니 퇴계학파에 대한 탄압도 끝난 것이지요. 이시명은 다시 과거를 보기 위해 향시 별과에 응시해서 수석을 차지합니다. 이제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얻었으니 열심히 과거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서인지 좀처럼 급제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러던 중 부친상을 당해서 3년간 쉬며살이를 하게 됩니다. 3년상이 끝난 후에야 과거를 보기 위해 상경하지만 그때도 어머니가 병들어서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병자호란이 일어나는데요. 병자호란이 일어난 것은 1636년의 일입니다. 장계양도 어느새 39의 중년이 되어 있었는데요. 남편 이시명은 화이론에 극렬히 반대하며 뜻을 같이 하는 유생들과 함께 척화수를 올리는데요. 척화수란 화친을 배척하는 상소문입니다. 그럼에도 결국 인조임금이 남한산성 아래의 삼전도로 내려가서 청태종에게 삼배구고 두레로 항복하는 삼전도의 굴욕이 있게 되지요. 삼배구고 두레는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땅에 찢는 청나라식 항복례입니다. 이때 많은 선비들이 붕괴하여 세상을 던지고 언둔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이시명 또한 가족들을 거느리고 영해 북쪽의 한박골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은사가 됩니다. 물론 과거를 포기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2년 후 언둔한 선비 이시명을 경상도 관찰사가 모함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모함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시명은 한양으로 압송되고 무고임이 밝혀져서 풀려납니다. 세상이 더욱 싫어진 이시명은 가족들을 거느리고 더 깊은 산골로 숨어드는데요. 바로 영양 석보촌 언덕위의 마을이라는 뜻의 두들마을입니다. 바로 이곳 두들마을로 말이죠. 두들마을에 있는 석계고택인데요. 석계는 이시명의 호입니다. 대문으로 들어서면서 본 석계고택 본체입니다. 이시명과 장계양이 이곳 두들마을로 이사오고 얼마 되지 않은 1641년에 극심한 흉년이 듭니다. 역병이 돌고 백성들은 기근에 허덕이게 되는데요. 굶주린 빈민들은 장계양이 인심이 후하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러나 장계양도 당시엔 그리 살림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들에게 베풀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장계양은 그들을 내치지 않고 그들을 이끌고 산으로 가서 도토리를 줍습니다. 그것으로 묵을 써서 그들을 구휼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집에 불이 나서 집이 전소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친정을 찾았던 두 딸이 급병으로 죽게 됩니다. 장계양에게는 시련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견뎌냅니다. 13년 후 이시명은 가족들을 거느리고 영양수비로 이사하고 그곳에 영산서당을 열고 후학을 양성합니다. 1672년 현종 13년이 되었습니다. 장계양이 낳은 큰아들 이희일도 어느덧 53살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큰아들이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장계양의 몸에서 난 둘째 아들 이현일의 처 모한박씨도 세상을 떠납니다. 뿐만 아니라 막내 아들 이은일마저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크나큰 불행이 또다시 찾아온 건데요. 가람 이현일은 후일 당시의 어머니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친의 둘째 아들 휘일은 부인에게는 큰아들인데다 행실이 어지러서 부인이 특히 사랑하였고 딸 둘과 막내 운일도 모두 평생 염려하였는데 모두 불행히 부인보다 먼저 죽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부인이 필시 슬픔으로 몸을 해칠 것이라고 했는데 감정을 단속하고 슬픔을 억제하여 지나치게 상하는 데에는 이르지 않고서 말하기를
나는 애통하고 절박하다 하여 부모님이 남겨주신 몸을 해치지 않는다 하였다. 이때 83세가 된 이시명은 비통함을 견디지 못하고 안동 대명동 지금의 풍산읍 수곡리로 이사합니다. 그리고 2년 후 세상을 져버립니다. 큰 슬픔 뒤에는 큰 기쁨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3년 후엔 경사가 찾아옵니다. 아들 이현일이 학행으로 청거되어 장학원 주부에 제수되고 첫 벼슬길에 오르는데요. 이현일 또한 아버지처럼 외할아버지 장흥효 문화에서 수학했으나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초야에 묻혀 학문을 연구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2차 예송인 갑인예송이 일어나고 남인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자 남인은 초야의 현인인 이현일을 학행으로 청거하게 되고 임금은 특별히 사직서 참봉에 제수합니다. 그러나 이현일은 아버지 상을 당해서 3년상을 치르는 중이었으므로 부임하지 않습니다. 이듬해 상기가 끝나자 임금은 다시 이현일을 장학원 주부에 제수하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현일은 나아가 사은숙배하고 장학원 주부에 부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장계향이 지은 음식 디미방이라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음식 디미방은 책 제목인데요. 디미라는 말은 음식을 맛본다는 공종말인 지미의 옛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음식을 맛내는 방법을 소개한 조리책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 책은 경북대학교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데요. 궁체 필사본이지만 장계향의 친필이라고 합니다. 저술 연대는 알 수 없지만 대략 그 연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당부의 말이 끝말에 첨부되어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책을 이리도 눈이 어두운 중에 간신히 썼으니 이러한 뜻을 알고 이대로 세양하고 딸 자식들은 각각 백겨가되 이 책을 가져갈 생각이란 말라. 부디 상하지 않게 간수하여 빨리 떨어지지 않게 하라. 노안이 심하다면 만년에 젖을 했겠지요. 이 책의 권두서명은 한글로 음식 디미방이라고 적혀있지만 표제명은 규곤시의 방입니다. 아마도 후손들이 덧붙여 놓은 것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음식 디미방은 한글로 쓴 가장 오래된 조리서인데요. 이 책에는 면병류 18종, 의육류 74종, 주류와 초류 54종 등 총 146종의 음식 조리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면병류를 보면 메밀국수, 세면, 청면, 청면법, 난면, 만두, 상화, 정편, 밤슬기, 작과편, 서기편 등등이 있고 조가류에는 약과, 연약과, 중배기, 빙사과, 강정, 다식, 앵도편 등이 있으며 의육류에는 어전법, 어만두, 숭어만두, 청어염장법, 대구껍질 누름이, 생선 말리는 법, 붕어찜 연어알, 생복 간수하는 법 등등이 있고 채수류에는 숙탕과 동아 누름이, 동아젓과 동아선 만드는 법, 숭어전 만드는 법 등등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특히 비웃을 이용해 말린 생선탕을 만드는 조리법에 관심이 갔는데요. 비웃이라는 것은 청어 말린 것을 말합니다. 청어 하면 과메기가 떠오르는데요. 과메기처럼 먹지 않고 생선탕을 끓여서 먹었던 모양입니다. 비웃은 비유어라고도 하는데요. 비유어는 선비들을 살찌우는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장계향 선생은 남편 이시명이 세상을 떠난 후 장자 이상희를 따라서 영해 백수촌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소정이 아님에도 친아들보다 더 정성을 쏟아서 기른 그 아들 이상희를 말입니다. 1677년은 장계향의 나이 80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상일은 어머니가 병들자 어머니를 모시고 두들마을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이상일이 이듬해 68세 일기로 먼저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장계향 선생도 이듬해인 1680년 7월 7일 83세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다면 벼슬길에 나아갔던 이현일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현일은 그 후 사원부 지평, 성균관 사업, 2조 참의 등의 요직을 두루 역임합니다. 앞에서 제가 장계향은 정부인에 봉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 아들 이현일의 공업이 높아서 장계향이 정부인에 봉작되었던 것입니다. 장계향이 세상을 떠날 당시의 풍계는 의인이었는데요. 사후 9년이 지난 1689년 숙종 15년 8월 19일에 정부인에 추정됩니다. 그 교지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현일의 기록을 보니 1689년엔 예조 참판 겸 극자죄주, 원자 보양관 등에 제수되었더군요.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숙종 15년 7월 22일 기사를 한번 볼까요? 목례선 등이 말했다. 원자 보양관을 이제 뽑아 정하였는데 고사에 의하면 가선대부 이상이라야 이 선임에 해당하니 이관진과 미남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 나머지 한 자리는 이현일이 마땅한데 풍계가 통정대부이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상이 말씀하셨다. 내가 이현일을 보니 과연 듣던 바와 같다. 진실로 보양관의 선임에 합당하니 가선으로 올릴 것 같으면 제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어찌 단계를 뛰어넘어 특진시키는 것에 구애될 수 있겠는가? 이상이 조선왕조실록 기사인데요. 목례선은 당시 좌의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현일은 특별히 가져되어 가선대부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현일의 적처가 아닌 그 어머니 장계향에게 정부인자표가 내려집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현일이 상처 후 이때까지 재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저 나름대로 짐작해봤습니다. 이현일은 원자 보양관에 제수되었습니다. 원자 보양관이라고 하면 후에 원자가 세자에 봉해지고 임금이 되었을 경우 출세가 보장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이현일은 자신의 부덕을 내세워서 여러 번 겸양하고 끝내 사직을 표합니다. 그러자 임금은 사헌부 장관인 종이품 대사원에 제수하고 보양관을 겸하게 하며 붙잡습니다. 이현일은 그러나 끝내 직을 사양하고 시골로 내려가는데요. 그렇지만 임금은 이현일을 놔주지 않습니다. 이조 참판에 임명하고 다시 부르는데요. 이현일은 임금의 사안에 계속 응하지 않는 것은 예의가 아닌지라 마지 못해 상경해서 사안하고 직에 임합니다. 그렇지만 직을 수행할 영역이 되지 않는다며 낙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상소합니다. 그러나 임금은 윤하지 않는데요. 이현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 번 상소를 올린 후에 어렵게 임금의 윤을 받아내고 다시 낙향합니다. 임금은 이현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시골로 내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대사원에 제수하고 또 부릅니다. 이현일은 한사코 사양하며 부임하지 않지만 임금은 사관을 보내 어명으로 소환합니다. 그렇게 되자 이현일은 어쩔 수 없이 상경하여 본직에 부임하게 됩니다. 이현일은 왜 이렇듯 높은 직에 부담을 갖고 한사코 사용했던 것일까요? 그 후 이현일의 신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 이유를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에 조사기라는 인물이 송시열을 공박했다가 탄핵을 받고 기양을 가 있었는데요. 선왕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다시 잡혀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현일은 조사기가 이미 유배승임으로 용서해야 된다고 임금께 청했는데요. 그로 인해 탄핵을 받고 함경도 흥원현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 후 함경도 종성으로 입예됐다가 호남 강량으로 다시 입예되는 등 5년간이나 유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현일이 임금의 총애를 받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은 없었겠지요. 이현일은 이곳저곳으로 입예되며 5년간 유배 생활을 하다가 숙종 25년인 1699년에 풀려났고 안동 임하현으로 내려가서 살며 후학 양성에만 매진했습니다. 이상 전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